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소통의 방식은 다양해졌지만 외로움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하면서 사나 싶어서 SNS를 들여다보면 다들 좋은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만 빼고는 다 행복해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내 마음의 상태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국민심리 멘토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는 내 상태를 알아야 내 마음을 챙겨줄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사흘 동안 김경일 교수와 함께 마음 챙김의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가장 바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 멘토, 네, 우리나라 대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늘 이렇게 그 스마일 표정이세요. 웃는 얼굴. 네. 아니, 뵐 때마다 항상 웃고 계셔가지고 제가 화내는 모습 이런 건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요즘 말이죠. 이 심리랑 관련된 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강연도 뭐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마음 공부라든가 이런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겠죠. 제가 봤을 때 이제 예전에는 뭐 야, 먹고 살기 힘든 나라에서 누가 심리 마음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냐. 네네. 뭐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더해서 네. 우리가 굉장히 오래 사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네. 길어졌어요, 삶이. 네. 수면 관련된 학회를 이제 제가 종종 가는데요. 네. 수면과 관련된 여러 이제 다양한 학회가 있는데 그 연구자가 올해 60세 기준으로 재수 없으면 120 넘겨 살고 130까지도 사니까. 아니 이게 뭐 장수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노후 대비가 안 된 상태로 그게 뭐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마음이든 뭐 취미든 그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120세, 130세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녹록지 않겠다는 그렇죠.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찹찹하게 만감이 교차. 맞아요. 그 만감이 이제 심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예. 요즘 사람들이 마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거를 가장 궁금해 하시던가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거 많이 하죠. 맞아요. 네네. 이게 이제 문화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한국 사회를 고각성 사회라 그래요. 고각성. 네, 고각성. 네. 그러니까 약간 각성을 평균적인 수준보다 다른 문화에 비해서 좀 더 많이 하는. 그러니까 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감으면 코 베어가고 뭐 이런 속담과 표현이 있을 정도로 고각성 사회인데요. 고각성 사회는 굉장히 생산적이지만 그런데 내가 더 사람의 마음을 더 남들의 마음을 핥힐 수도 있고 생채기를 낼 수도 있죠. 이런 일반적으로 시대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매해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제 타인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거 많이 하시고요.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 네. 사실 외국 문화에서는 오히려 이런 질문 잘 안 나오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 빗대서 뭐 예를 들어서 일본보다도 더 이제 그 개인주의가 잘 정착된 유럽 이런 쪽 사회를 외로운 사회라고 하고요. 외로운 사회인데 한국은 외롭다기보단 괴로운 사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외로운 거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게 외로운 거고요. 이제 괴로운 거는 제가 이제 그 빗대어서 만나기 싫은 사람을 자꾸 만나야 돼서 힘드는 게 너무 진짜 건데. 기가 막힌 비유세요. 네, 스트레스가 대부분 외로움 저편에 있는 괴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외로움이 좀 강한 사회들이 있죠. 네네. 이제 근데 한국은 전형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괴로운 사회라서 그런 괴로운 사회에 대한 그래서 타인에 대한 마음 저 사람 왜 저럴까라는 질문 참 많고요. 한 10년 전만 해도 거의 안 물어보시던 질문 중에 직장인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뭐냐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상사를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네,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부하 직원이 계신데 이분을 어떻게 내가 잘 이끌어야 될까요? 네. 이거 10년 전만 해도 안 나오던 질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좀 순서대로 많이 갔죠. 그렇죠. 이제는 네네. 뭐 뒤바뀌는 게 다반사가 됐기 그렇죠. 때문에요. 게다가 갑자기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10년 전에 뭐 예를 들어서 KBS 시사기획 창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네. 10년 전이면 이제 50년대 중후반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시작하시던 그런 네. 시점이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명예퇴직 네. 그리고 이제 뭐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고통을 다룬 그런 내용이 많았는데 요즘 이런 시사 교양 프로그램 보면요. 네. 사람 모자르다. 사람 청년 못 뽑아서 큰일 났다. 네. 그러니까 오래 일하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갑자기 1940년대, 50년대 태어나시는 분들에 비해서 50년대 후반, 60년대 이분들부터는 갑자기 뭐지? 왜 우리가 선배 길을 안 따라가고 네. 우리를 왜 자꾸 일을 계속 시키는 거지? 예. 힘들어 죽겠는데 네. 요즘 그래서 경단녀란 말조차도 빅데이터에서 사라진다라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전업주부들조차도 제조업으로 리턴을 시키는 정도로 사람이 모자라.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태어날 때 100만 명씩 태어났잖아요. 그랬죠. 100만 명 넘게. 지금은 뭐 애 네. 보기가 어려운 올해 21만 살짝 넘게 태어날 거거든요. 5분의 1로 네네. 줄었네요. 근데 5분의 1인데 사실 합계 출산율을 계산하면 네. 12분의 1로 줄어듭니다. 30년 후에. 그러니까 너무 빠른 속도로 인구가 주니까 네. 사람이 갑자기 일하는 기간이 앞으로 늘어지고 막 실제로 그래서 막 정년 70세까지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바로 만들어내는 사회가 너무 안 해본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사무실 책상을 마주 앉아놓고 있는데 기업에 가보면 20살, 30살이 차이 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세대 간의 소통, 저도 이제 뭐 후배들이 네, 그렇죠. 이제 자식뻘 이런 얘기하기 참 그런데요. 이제 그런 그 신입사원들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 후배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느냐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큰 고민을 하진 않았던 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기업에서는요 40대 초중반만 넘어가도 네. 각 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랬죠. 그리고 뭐 이제 중역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썼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예전엔 안 만났죠. 네. 아저씨들이 가는 다방에 아가씨들이라고 불리는 20대 여성들이 안 갔고요. 요즘은 네네. 이제 그 카페에서 그 있죠. 키오스크 앞에서 네네네. 어르신들이 이제 막 한참 서갖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를 보면 제가 마음이 애달파서 어쩔 때는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예. 되게 재밌는 건 그 키오스크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키오스크에 적응해가는 어르신들의 숫자도 그런데 또 굉장히 빠른 네,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맞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뭐든지 빨리 배우는 능력이 좀 있는 그런 특징이 네. 있는데 물론 약간 애달프고 약간 어르신들한테 쓰는 표현 지금은 좀 그렇지만 안쓰럽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게 또 나중에 제 모습일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네. 예.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연령대가 한 공간에서 만나고 부딪히고 일한다. 그것과 관련된 질문이요. 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 그렇네요. 그 모든 게 이제 우리가 오래 살고 오래 일하게 그렇죠. 되고 그리고 정말 북적북적 모여 살기 때문에 네. 게다가 나타나는 한국은 또 도시에 네. 집중하는 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서요. 제가 이제 세대 갈등, 뭐 젠더 갈등 이런 얘기 많이 하시면 네. 예전에 안 만나봤던 사람들이 이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가 치러야 되는 신고식이자 아니면 거쳐야 되는 관문이자 허들이니까 네. 우리 못 피한다. 이거 정해진 미래니까 예. 이 문제를 피해가지 말고 계속해서 정면 돌파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군요. 그렇죠. 네, 경험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힘드니까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근데 이 마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요. 관심을 두는 네, 거겠죠. 네. 그 프로 바둑 기사들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누가 프로 바둑 기사 입단이 가능해지시는지, 네. 그러니까 누가 바둑의 고수가 되는지 예. 분명히 얘기하시는 게 복귀하는 사람만 프로 바둑 기사가 되죠. 네.
복귀가 굉장히 하기 싫은 과정이거든요. 저는 그걸 기억해서 복귀하는 분들 정말 네.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복귀하면서 이게 우연이었구나. 이건 필연적으로 이기는 파트였네. 그래서 제가 프로바둑 기사님들에게 얘기를 해보면 예상외로 크게 진 바둑 이런 거는 거의 모든 분들이 복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이게 또 초고수이신 기사님들은 예상외로 쉽게 이긴 바둑도 복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연과 필연을 구분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우연하게 이긴 거구나 여기선. 여기선 필연적으로 내가 잘 이길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구나. 근데 사실은 어떤 그 인간관계 상처라든가 살아가는 데서 입은 상처는 다시 보기가 싫거든요. 그렇죠. 괴롭잖아요. 예. 그래서 심리학 공부를 하면 너무 감정적으로 그 문제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살짝 다른 사람들의 비슷한 실패를 겪었던 사람들의 어떤 에피소드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내 문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내 문제지만 약간 삼자적 문제로 보면서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때 안 좋았던 거였구나. 이건 정말 우연이었네. 필연이 아니었네. 이런 복귀를 하게 되면서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할 가능성을 좀 줄이고요. 더 중요한 건 또 이러면 좋아지고 행복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게 되는 거죠.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 자기가 어떻게 지면 행복해지는가를 너무 잘 알더라고요. 복귀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인생에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저는 사실은 괴로운 일은 빨리 잊고 털자주의거든요. 네. 근데 또 워낙에 제가 어떤 삶을 보는 모습이 되게 긍정적인 분이시라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사실은 너무 잊고 털려고 해도 잘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잊고 털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걸 다시 마주치게 되면 옛날에 그게 다시 그냥 저 밑에서 몇 배로 올라와요. 맞아요. 여기 약간 정신이 물질적인 측면이 있는 게요. 왜 이 재나 쓰레기도 안 치우고 나면 어딘가 뻥 하고 터지는 것처럼 이게 언젠가 뻥 터지는데 그게 한국 분들이 특히 한국 여성들이 그걸 많이 많이 하셔서 한국 여성들이 중년 이후에 노년에 들어가면 이제 그걸 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화병, 화병.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외국 연구자들이 번역이 힘드니까 그냥 화병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방법은 아닌데요. 그것과 꼭 같이 병행하셔야 되는 게 그 안 좋은 일에 좋은 일을 덮어씌우는 그런. 약간 그래서 너무 누르지 말고 약간 매립한다는 느낌? 이런 그 느낌이 좀 필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참 교수님 얘기가 쏙쏙 들어옵니다. 근데 인지심리학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인지심리학이란 말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뭘 공부하는 거죠? 사실 인지심리학을 설명드리는 방법은 이제 그때마다 좀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지심리학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인지심리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정의 중에 어떤 것을 잘 꺼내는가가 인지심리학자로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소양이다.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인지심리학은 어떤 심리학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좋은 소개가 이거 같아요. 다른 대부분의 많은 심리학들이 사람의 내면을 바꾸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품이 많이 드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꾀돌이이며 그다음에 나름 뻔뻔스러운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사람을 바꾸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상황을 바꿔서 그 사람에게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런 걸 연구하는 상황의 심리학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드려요. 상황을 어떻게 바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담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의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상담하고 또 경청하시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10번, 20번의 회기를 가지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그 기존 연구 한 200개 살펴보니까 조명을 좀 낮추면 좀 열리더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런 게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뇌피셜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무수히 많은 실험들을 했거든요. 그런 얘기도 맞아요. 들었었어요. 네. 결제 받으려면 사인 쉽게 받으려면 몇 시에 가라 이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대방의 체력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제를 한다는 건 사소한 결제라도 일종의 결심이고 네. 중요한 결정인데 되게 재밌는 건 정신적인 행위인 결정이나 이런 결심은요. 꽤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쳐있는 사람은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도 심지어 뭐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네. 판사님들의 판결을 봤더니 가석방 같은 게 네. 배고플 때는 가석방 결정을 잘 안 내려주신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네, 했는데 그렇죠. 예, 재판도 네, 네. 판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라고 보기보다는 수많은 상황에 영향을 받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센서를 가진 존재다. 네. 돌멩이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예. 그런 상황, 수많은 상황에 변수들을 조정해서 이 소위 말해서 이 구두쇠이며 꽤만 발달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힘들고 많은 시간이 네, 필요하니까 네. 살짝 이 순간에 그 사람을 상황을 바꿔서 단기간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인지심리학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그러네요. 네. 조금 더 그래도 그나마 쉬운 방법일 수 있죠.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꿀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있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책이나 네. 강연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그 대목이 예. 사람이 가장 불행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하는 거고 네. 가장 허망하게 살아보고 난 다음에 허망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꿀 수 있는 걸 그대로 놔둔 건데요. 그게 진짜 어떤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큰 그렇죠. 지혜인데. 네. 그래서 제가 또 인지심리학을 소개하는 또 다른 네. 맥락에서의 또 소개법 중에 하나가 인지심리학은요. 수학과 데이터를 워낙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편차가 거의 안 발생하지 않고 안 변하는 값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 그걸 저희들이 기질이라고 합니다. 기질은 못 바꾼다. 네, 기질은 정말 바꾸기 힘들죠. 그런데 기질의 대표적인 게 이제 성격이고요. 예. 그래서 성격은 심지어 MBTI 같은 검사는 성격 검사라고 부르는데 문제가 있다. 네. 이거는 그 사람의 사회적 기술을 보여주는 검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MBTI는 자주 바뀌거든요. 저는 그거 확실하게 알겠어요. 네. 제가 그 ESFP 뭐 타고난 연예인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네. 공부하실 때 보면 ISTJ 같이 보이세요. 예전에 공부하실 때 제가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직업적으로 이런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좀 바뀐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바뀌었냐? 내가 사회적으로 주로 쓰는 기술과 사회적으로 주로 쓰는 가면인데 나쁜 의미의 가면이 아니라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모습을 주로 보여주는 게 나한테 좋은가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MBTI는 그래서 자꾸 바뀌면 그럼 성격 검사는 아니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격은 잘 안 변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성품은 변하죠. 네. 그러니까 왜 미국 대통령 네. 성격을 프로파일링 한다 그래요. 네. 프로파일링 한다는 게 성격 유형을 나눠보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이코패스적 측면이 나온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대통령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런데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네. 미국 대통령은 3분의 2가 사이코패스야? 아니, 그게 아니라 사이코패스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성격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강인한 주도성. 하긴 그런 게 있어야지. 네. 그 정말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결정은 다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주도성이 되게 재밌게도 대통령한테도 필요하고 사실은 사이코패스한테도 찾아볼 수 있는 측면이죠. 다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이런 아주 강한 주도성, 심지어는 fearless라는 표현을 써서 두려움 없는 주도성이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네. 이런 타고난 기질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잘 공존할 수 있는 자기만의 사회적인 능력과 기술을 잘 터득하면 대통령 되기가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이걸 하나도 못 가지게 되면 네. 외로운 늑대로 겉돌다가 이제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이코패스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종이 앞뒷면 같은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성격에요. 타고난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뭐 이제 뇌과학에서 저희들이 보통 뇌에 연구하는 분들과 같이 얘기하는 편도체처럼 죄의식이나 네. 아니면 부끄러움과 관련된 영역 자체가 아예 하드웨어적으로 뇌에서 거의 만들어지지 않은 네. 이런 정말 극의 극소수의 타고난 사이코패스. 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걸 빼고는요. 네. 나쁜 성격, 좋은 성격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성격에 좋은 장점을 보여주고 사는 그런 분의 인생을 보며 아우 성품이 좋다. 네. 그다음에 자기 성격에 똑같은 성격을 타고났어도 단점을 네. 단점을 가지고 계속 그것만 부각시키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우 미성숙한 삶이다. 성격은 무죄인데 기질은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안 변하지만 같은 기질에서 출발해서 얼마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난다는 거 있는데요. 네. 요즘 또 많이 나오는 바꿀 수 없다라고 많이 저희들이 결론에 근접해 가고 있는 네. 아직 100%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근접해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잠입니다. 잠이요? 잠이요. 네. 잠을 뭐 어떤 분은 진짜 몇 시간만 자도 그렇죠. 너무 생생하게 살고 네, 어떤 네. 분은 그냥 나는 하루에 10시간은 자야 돼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타고나는 그게 거예요. 상당 부분 타고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거의 그런 결론에 도달해 가고 있다. 예. 아마 한 5, 6년 혹은 10년 정도 지나면요. 네네. 그때도 이제 같은 프로그램을 초대해 주신다면 네. 이젠 결정 났습니다. 잠은 기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형을 아주 그냥 직관적인 용어로 저희들도 롱 슬리퍼. 네네. 네. 길게 자는 사람들. 그다음에 숏 슬리퍼. 물론 4시간도 안 자는 건 숏 슬리퍼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안 자는 거고요. 네.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짧은 정도의 수면으로 그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분들. 네. 심지어 그래서 6시간, 7시간, 8시간 자면 무기력감 느끼는 분들입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5시간, 6시간 정도 주무시면은 나 너무 힘들어. 초조해. 그리고 왜 지치지? 근데 8시간, 9시간, 심지어 10시간 가까이 주무시는. 예.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인슈타인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주무셨어요? 10시간, 심지어 11시간. 인생에.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유, 이제 언제 연구하셨죠? 그러니까 네. 되게 재밌는 게 그런데 롱슬리퍼들이 창조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뇌가 생각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들을 잠잘 때 많이 풀거든요. 예. 우리 잠에 꿈꿀 때 보면 약간 민망할 정도의 일들이 막 꿈에서 일어나잖아요. 네네. 족쇄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창조적이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고 네. 그죠? 기존 생각을 억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이 예. 실제로 오래 자야 되는 롱슬리퍼가 제대로 자기 잠을 자면 실제로 굉장히 창조적인 일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많은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롱슬리퍼가 많은데 되게 재밌는 건 그 옆에 숏슬리퍼들이 네. 그게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걸 잘 알아봐서 그걸 가지고 잘 파는 비즈니스에 능한 사업가들이 또 숏슬리퍼들이 많아요. 짧은 사람. 이것도 거의 그렇게 근접해 가고 있어요. 그것도 타고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진짜 어떤 아이는 진짜 푹 자가지고 네. 아이고 얘는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효도를 하네 이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몇 시간 안 자고 막 30분마다 깨가지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그 애한테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그렇게 타고나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서 지켜봐 주셔야 되는 게 요즘은 또 심지어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도 네. 이게 근거가 있고 맞는 접근이구나. 이게 이제 돼서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롱슬리퍼, 숏슬리퍼. 벌써 이것만 해도 4가지 유형이 생기잖아요. 네. 저녁형 인간인 사람이 정말 일찍 출근해야 되는 회사에 취직하면 불행해지기 쉽겠죠. 진짜 불행하겠네요. 네네. 예. 그렇죠. 롱슬리퍼가 숏슬리퍼의 삶을 강요받거나 숏슬리퍼였던 사람들이 상황적으로 자꾸 롱슬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에 들어가면 불행해지겠죠.
그러니까 그게 운이 좋아서 맞아떨어지면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죠. 역행하는 삶을 살면 정말 삶이 힘들 수밖에 그렇죠. 없겠네요. 그래서 저는 적성 네. 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예. 자녀들의 진로나 적성 이런 거 되게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그것부터 판단해 보시라고. 아이고 얘가 잠이 많은지 적은지 아침에 쌩쌩한지 네네. 저녁에 쌩쌩한지. 그래서 그 참고로 저희 집의 딸 둘은 지금 대학생, 고등학생 있는데 완전 롱슬리퍼에 완전 저녁형 인간인데. 아니 그건 아빠 닮은 건가요? 엄마 닮은? 엄마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내가 굉장한 롱슬리퍼고 저녁형 인간이라서 네. 대부분 제가 나올 때 주무시고 계시는데 미술하는 저는 근접할 수 없는 창조적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제 아내를 똑 닮은 그러니까 수면의 기질에서는 똑 닮은 이제 딸 둘을 보고 네. 제가 이제 예전에 그랬죠. 공직자는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김경일 교수님이 이렇게 인지 심리학을 공부하셨으니까 아 그래 내 아내는 롱 슬리퍼야 그 창조적인 사람이지라고 인정을 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반대되는 부부가 만났다면은 숏 슬리퍼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저 사람은 게으른 거야. 그렇죠. 맨날 싸울걸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잠의 패턴이 안 맞는 부부들은 저희들이 얼마 전부터 수면만 이혼하시라고. 저희 집이 패턴이 안 맞아서 수면 이혼했어요. 네. 그러면 오히려 부부가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아침에 반갑게 서로 인사하실 수 있다고. 맞습니다. 네. 저는 잘 때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진짜 막 그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부부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남편은 코 골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못 잔 아내가 4시부터 6시까지 이 갈고 이러면 이제 아무 시간대도 잠을 못 자잖아요. 네. 실제로 이런 수면 이혼을 한 부부들이 오히려 더 실제 이혼율은 적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더 좋은 평가를 내리며 그리고 원만하게 부부의 삶을 이어가는 경우가 높다라는 연구들은 꽤 많이 발표됐죠. 그렇습니다. 뭐 각방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네. 아니 오늘 진짜 김경일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쓱 지나가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만 알게 되더라도 삶이 훨씬 편안해지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좀 다시 모시고요. 그러면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 인지 심리학자이자 국민 심리 멘토이신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였습니다.